저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며 112를 눌렀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그러나 이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형사로 일하며 단련된 직감이 온몸을 관통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 놓인 작은 일기장, 그 안에 적힌 365개의 신호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112 신고센터입니다. 네, 저는 이순덕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하려고 해요. 올해 68, 30년간 형사로 일하다 퇴직한 할머니죠.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손녀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거의 놓칠 뻔했던 365개의 작은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3월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봄볕이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손녀 민지가 들어왔죠. 9살 민지는 평소와 다르게 책가방을 바닥에 털썩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가방에서 작은 공책 하나가 굴러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저 숙제예요.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떨어진 공책을 주워들었습니다. 분홍색 표지에 민지의 일기라고 귀여운 글씨로 적혀 있었죠. 평소 같았다면 그냥 민지 방에 갖다 줬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공책을 펼쳐보게 됐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깔끔한 민지의 글씨가 보였어요. 1월 3일 월요일 오늘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다. 선생님이 예쁘다고 했다. 평범한 아이의 일기였죠. 그런데 그 옆에 작은 동그라미 표시가 있었어요. 까만색으로 칠해진 작은 원이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계속 넘겨봤어요. 그러자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그 까만 동그라미가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들의 일기는 다른 날들과 달랐습니다. 오늘은 빨리 집에 왔다. 벽에서 소리가 났다. 무서웠다 같은 짧은 문장들이 반복됐죠. 30년간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저의 직감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아이의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지가 보내는 구조 신호였던 거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3월 14일 페이지에는 빨간 리본이 책갈피로 꽂혀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를 펼치자 민지의 글씨가 평소보다 흐트러져 있었어요. 오늘도 그 소리가 났다. 할머니가 계시면 좋겠다. 마지막 마침표는 너무 세게 눌러서 종이가 찢어질 듯 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뭔지를요. 민지는 1년 내내 저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귀여운 손녀의 일기장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형사였던 제가 가장 가까운 가족의 구조 신호를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수없이 눌렀던 그 번호 112를 눌렀어요. 이번엔 신고자가 아닌 할머니로서 말이죠. 통화가 연결되자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됩니다. 제 손녀의 일기장에서 1년간 지속된 패턴을 발견했어요. 신고 접수를 마치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형사 배지를 꺼냈어요. 퇴직할 때 기념으로 받은 배지였죠.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엔 할머니가 아닌 형사 이순덕으로 돌아가겠다고요. 민지 방에서 연필 깎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지만 이제 저에게는 달리 들렸습니다. 그 소리 뒤에 숨겨진 아이의 마음, 1년간 혼자 견뎌온 무게가 느껴졌죠.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제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벽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새기고 있었어요.
그 규칙적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걸 기록한다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기록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요. 민지의 일기장이 바로 그런 정직한 증언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민지의 일기장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탁상 스탠드 불빛 아래서 1월부터 차근차근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사건 기록을 분석해온 습관이 되살아났죠. 형사 시절 사용하던 돋보기까지 꺼내서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1월의 첫 페이지부터 시작했어요. 민지의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자세히 보니 특정 날들의 글씨에선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글자 간격이 넓어지거나 연필을 누르는 힘이 달라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까만 동그라미들의 패턴이 명확해졌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확히 일주일에 2번씩 그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방학 기간인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는 그 표시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시기에 일기는 밝고 평범했습니다. 할머니랑 떡국 먹었다, 할아버지랑 연날리기 했다 같은 내용들이었죠. 저는 달력을 꺼내서 까만 동그라미가 있는 날짜들을 모두 체크해 봤어요. 그러자 더욱 명확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모두 학기 중이었고 특정 요일에만 집중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저는 민지의 시간표를 떠올려 봤어요. 그 요일들은 민지가 학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피아노 학원과 미술 학원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학원에서 있었던 일들은 일기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대신 집에 일찍 왔다, 조용했다 같은 애매한 표현들만 있었죠. 저는 3월 14일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빨간 리본 책갈피가 꽂힌 그날이요. 오늘도 그 소리가 났다. 무서웠다. 할머니가 계시면 좋겠다. 글씨가 평소보다 흐트러져 있었고 무서웠다는 부분은 연필로 여러 번 덧그어진 흔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지가 무서워하는 그 소리가 뭘까요? 그리고 왜 할머니가 계시길 바랐을까요? 저는 평소 민지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들을 떠올려 봤어요.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영은 모두 직장에 다니니까 민지는 종종 혼자 집에 있곤 했죠. 저는 일기장의 뒷페이지들을 뒤져봤어요. 혹시 더 구체적인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그러다 4월 페이지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윗집에서 또 쿵쿵거렸다. 무서워서 이불 속에 숨었다. 그리고 그 옆에도 까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윗집. 저는 우리 아파트 구조를 떠올려 봤습니다. 1502호인 우리 집 위로는 1602호가 있죠. 거기에는 혼자 사는 남자분이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민지가 왜 윗집 소리를 무서워할까요? 아이들이라면 을의 층간소음에 익숙할 텐데 말이에요. 저는 더 뒤에 페이지들을 넘겨봤어요. 5월, 6월.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글의 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오늘은 문고리를 만졌다. 열리지 않았다. 창문으로 보려고 했지만 높아서 안 보였다. 민지가 뭔가를 확인하려 했다는 뜻이었어요. 무서운 소리의 정체를 스스로 알아보려 했던 거죠. 9살 아이가 혼자서요. 제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8월 페이지였어요. 오늘은 소리가 더 컸다. 누군가 우는 소리도 들렸다. 무서워서 할머니 방으로 갔지만 없으셔서 침대 밑에 숨었다. 그날은 제가 친구들과 경주로 여행을 간 날이었어요. 민지는 혼자서 그 두려움을 견뎌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0년간 형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쳤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죠.
그때 민지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민지 방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민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자고 있었지만 자면서도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이 말이죠.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9월부터 12월까지의 기록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10월 어느 날의 기록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은 윗집 아저씨를 봤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다. 눈이 빨갛고 무서웠다. 그 기록을 보는 순간 저의 모든 경험과 직감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갔어요. 윗집에서 일어나는 일, 특정 요일에만 반복되는 소리, 아이가 느끼는 공포.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제 후배인 최기동 경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비록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이건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동아, 나 순덕이야.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 1602호 박진모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학교에 가기 전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죠. 아이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민지야, 할머니랑 아침 먹자. 민지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잠은 잘 자니? 할머니가 보기에 민지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민지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윗집에서 소리가 나서 깰 때가 있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민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더 캐묻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소리가 날 때는 할머니한테 와도 돼. 알겠지? 민지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서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일기 쓰는 거 좋아해요. 할머니도 읽어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민지가 얼마나 용기 있는 아이인지 깨달았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거죠. 민지가 학교에 간 후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로 내려가서 오영자 씨를 만났어요. 오영자 씨는 우리 아파트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영자 씨, 1602호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오영자 씨는 살짝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 그 집요? 사실 민원이 좀 있긴 했어요. 층간소음 문제로요. 그런데 직접 확인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민원이요? 누가 넣었나요? 1502호에서 몇 번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마다 위로 올라가서 확인해봤지만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1502호는 바로 우리 집이었어요. 아들 철수가 신고를 했었던 거겠죠. 그런데 확인할 때는 별다른 게 없었다고 하니 이상했습니다. 혹시 1602호분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박진모 씨라고 30대 후반 남성이에요. 혼자 살고 계시고, 가끔 술 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긴 해요. 오영자 씨의 말을 듣고 나니 민지 일기에 그 내용이 떠올랐어요.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부분 말이죠. 저는 이어서 경비실로 갔습니다. 신태호 경비원은 우리 동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분이었어요. 태호 씨, 혹시 1602호에서 밤에 이상한 일 없었나요? 신태호 씨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 집요? 사실 몇 번 신경 쓰인 적이 있어요. 밤늦게 큰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서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도착할 때쯤이면 조용해지고. 언제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주로 화요일이나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요. 바로 그거였어요. 민지 일기에 까만 동그라미와 일치하는 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됐어요. 오후에 최기동 경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1602호 박진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음주 관련 벌금 몇 건, 그리고 작년에 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다만 피해자가 합의해서 넘어갔지만요. 폭행 혐의요? 네, 그런데 피해자가 여성이었어요. 동거녀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심각하게 생각에 빠졌어요. 폭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집 바로 위에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그 소리를 1년째 듣고 있었고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민지 일기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도 들렸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다시 오영자 씨를 찾아갔어요. 영자 씨 혹시 1602호에 여자분이 드나드는 걸 본 적 있나요? 아, 네. 가끔 보긴 해요. 그런데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엔 가끔 멍든 모습을 본 적도 있는데, 멍든 모습. 저의 추측이 맞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민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이번엔 날짜별로 더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 민지 방도 둘러봤어요. 민지 책상 위에는 색연필과 공책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그런데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지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디서 난 건지 궁금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평소와 달리 밝은 목소리였어요. 아마도 아침에 제가 한 말 때문이었을 거예요. 민지야, 할머니가 있으니까 무서우면 언제든지 와. 알겠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윗집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도 들렸습니다. 민지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최기동 경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기동아, 지금 당장 1602호로 출동할 수 있을까? 현재 진행형으로 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이야. 그날 밤 10시경 최기동 경장과 함께 온 경찰관들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민지를 이웃집 김순이 할머니에게 부탁하고 경찰과 함께 행동했어요. 30년간 형사로 일했던 경험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602호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의 고함 소리와 함께 뭔가 깨지는 소리도 났죠. 최기동 경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모라는 남자가 나타났는데 술에 취한 상태였고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민지가 일기에 적었던 눈이 빨갛다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실내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진모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줬어요. 집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가구들이 뒤엎어져 있고 깨진 접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 구석에서 여자 한 명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제 여자친구예요. 여자는 정민하라고 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얼굴과 팔에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즉시 알아차렸어요. 민지가 들었던 우는 소리의 주인이 바로 이 여자였던 거죠. 경찰은 정민아를 별도로 조사했고 저는 박진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년 형사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화요일과 금요일에 주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박진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그걸? 제가 형사였거든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진모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정민아를 불러서 술을 마시고는 폭력을 행사해 왔던 거예요. 정민아는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계속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배님 덕분에 큰 사건을 예방했네요. 최기동 경장이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지가 1년이나 이 상황을 지켜봤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한미래 상담사도 함께 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민지 일기를 읽고 많은 걸 알게 됐어. 정말 무서웠을 텐데 혼자 잘 견뎠구나. 민지는 처음에는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미래 상담사의 도움으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끄러워서 짜증났어요. 그런데 점점 무서워졌어요. 누군가 다치는 것 같았거든요. 왜 어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 말해도 확인할 때는 조용해져서. 그냥 제가 예민한 줄 알았어요. 9살 아이가 혼자서 이런 걱정을 했다니요. 저는 민지를 꽉 안아줬습니다. 앞으로는 무서운 일이 있으면 바로 할머니한테 와야 해. 약속하자. 네, 할머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박진모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현우라는 변호사였는데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어르신, 이번 일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었거든요. 너무 크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저는 즉시 경계했어요. 30년간 사건을 다루면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변호사님, 이건 1년간 지속된 가정폭력 사건입니다.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증거가 부족하지 않나요? 아이의 일기장만으로는 아이의 일기장, 관리사무소 기록, 경비원 진술, 피해자 진술까지 모든 게 일치해요.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이현우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봐서는 뭔가 다른 수를 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 일기장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맞아. 내가 쓴 기록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증거였어. 민지 덕분에 나쁜 사람을 잡을 수 있었거든. 민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무게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나려면 아직 더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특히 이현우 변호사의 태도가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감추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지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쳐봤어요. 그리고 그 작은 USB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것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제 직감이 다시 한번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 USB를 컴퓨터에 꽂아본 순간 저는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파일 속에는 박진모가 정민아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들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영상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파일명을 보니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민지 일기의 까만 동그라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그 모든 날짜가 말이에요. 저는 즉시 최기동 경장에게 연락했어요. 기동아,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어. 지금 당장 와볼 수 있을까? 최기동 경장이 도착해서 USB를 확인한 후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선배님,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군가 체계적으로 이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내 생각도 그래. 그런데 이 USB가 어떻게 민지 방에 있었을까? 우리는 다시 민지에게 물어봤어요.
한미래 상담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민지야, 내 책상에 있던 작은 USB 기억나? 그게 어디서 난 건지 알려줄 수 있을까? 민지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거요? 윗집에서 떨어진 거예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발견했어요. 뭔지 몰라서 그냥 주워뒀는데 언제쯤이었어? 한 달 전쯤요? 윗집에서 또 큰 소리가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베란다에 떨어져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박진모의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었고 실수로 증거 USB를 떨어뜨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그때 김순이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으셨어요. 순덕아,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사실 나도 윗집이를 알고 있었어. 그런데 김순이 할머니는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현우 변호사가 나한테도 찾아왔어. 이번 일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돈까지 주려고 하더라고. 돈을 주려고요? 응. 그래서 이상해서. 혹시 이 변호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김순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어요. 이현우 변호사가 단순히 박진모를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일을 숨기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정민아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임시로 보호받고 있던 그녀는 많이 놀란 상태였어요. 정민아 씨, 혹시 박진모가 당신을 폭행하는 걸 누가 녹화했는지 알고 있나요? 정민아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증거를 발견했거든요. 누가 그런 일을 했나요? 사실 이현우 변호사가 시켰어요. 나중에 박진모를 협박하려고 한다면서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현우 변호사는 박진모의 변호사가 아니라 박진모를 협박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자 오히려 박진모 편에 서서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런 일에 협력했나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현우 변호사가 나중에 박진모로부터 받을 합의금을 나눠주겠다고 했거든요. 정민아의 진술을 듣고 나니 이 사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이현우 변호사는 박진모의 범죄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민지의 일기장 때문에 사건이 공개되자 오히려 박진모 편에 서서 사건을 덮으려 했던 거예요. 저는 최기동 경장과 함께 이현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무실은 비어 있었어요. 직원들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죠. 도망갔군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증거는 충분해요. 우리는 이현우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어요. 협박죄와 증거인멸 혐의로 말이죠. 그날 저녁 민지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일기를 써서 나쁜 사람들을 잡게 됐네요. 그래, 민지 덕분이야. 내가 용기 있게 기록을 남겨줘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어. 민지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새 일기장을 꺼내더니 말했습니다. 이제는 무서운 일 말고 좋은 일들을 많이 써볼래요. 저는 민지를 꽉 안아줬어요. 이 아이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기록하고 견뎌낸 용기 있는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박진모는 구속됐지만 이현우 변호사는 여전히 도망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민아도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날 밤 저는 민지의 새 일기장 첫 페이지에 적힌 글을 봤어요. 오늘은 할머니랑 이야기를 많이 했다. 무서웠던 일들이 모두 끝났다. 이제는 행복한 일들만 쓰고 싶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일주일 후 이현우 변호사가 체포됐습니다. 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검거됐다고 하더군요. 협박죄와 증거인멸, 그리고 사기죄까지 추가로 적용됐어요.
알고 보니 다른 사건들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써왔다고 했습니다. 박진모는 상습폭행죄로 실형을 받았고 정민아는 안전한 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민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이가 겪었을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가 제 최대 관심사였어요. 한미래 상담사와의 상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말을 아끼더니 점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소리를 저만 듣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민지는 용기를 내서 일기에 기록을 남겨줬잖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형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나쁜 사람들을 잡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민지가 정말로 회복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을 정의감으로 바꿔가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담임인 장수진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민지 할머니, 요즘 민지가 학교에서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떤 친구가 집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하니까 민지가 선생님한테 얘기하라고 하면서 도와줬어요. 혼자 참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하고 있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회복의 신호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리 가족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영은 이번 일로 많이 놀란 상태였거든요. 엄마, 왜 미리 말씀 안 하시고 혼자서 이런 일을... 철수야,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가족끼리는 함께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 미영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30년간 형사로 일하면서 혼자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해야 할 때였죠.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함께 상의하자. 그리고 민지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했는데. 철수는 자책하는 표정이었어요. 부모로서 아이의 신호를 놓쳤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철수야, 민지는 훌륭한 아이야. 자기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우리가 알아차렸잖아.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민지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모습이었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제 일기장을 칭찬해 주셨어요. 관찰력이 좋다고요. 그래? 우리 민지가 정말 똑똑하구나.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일기 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받았어요. 민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최기동 경장이 찾아와서 사건의 마무리 상황을 알려줬어요. 선배님 덕분에 연쇄적으로 다른 사건들도 해결됐어요. 이현우 변호사가 관련된 다른 협박 사건들이 더 있었거든요.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정민아 씨도 새로운 곳에서 잘 정착하고 있다고 해요. 심리 치료도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지였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제게 새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새 일기장에는 까만 동그라미 대신 알록달록한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어요. 웃는 얼굴, 하트, 별 모양 같은 예쁜 스티커들이었죠. 이제는 좋은 일들만 표시하려고요. 할머니랑 함께 있었던 날, 친구들과 놀았던 날, 맛있는 거 먹었던 날. 좋은 생각이야, 민지야. 그리고 할머니, 제가 컸을 때 형사가 되면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지는 단순히 피해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완전히 지나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민지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지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어요. 3명의 아이들이 함께 숙제를 하면서 웃고 떠들었죠. 이런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해요. 내 이야기? 네, 형사 할머니 이야기요. 나쁜 사람들을 잡는 이야기 말이에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형사 일을 하면서 겪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물론 무서운 내용은 빼고 정의를 실현하는 기쁨에 대해서만 말이에요. 와,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커서 할머니같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민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지와 단둘이 베란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야, 요즘 기분이 어때? 좋아요. 무엇보다 밤에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그래, 이제 윗집도 조용하고. 그런데 할머니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가 일기를 안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야, 그건 가정법이야. 중요한 건 내가 용기 있게 기록을 남겼다는 거지.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 정민아 언니도요? 그래, 정민아도 이제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실제로 정민아는 다른 지역의 여성보호시설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새 출발을 했어요. 가끔 민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오곤 했죠. 그런데 민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혹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지의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 아이가 겪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법이 없을까요? 다음 주에 저는 장수진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혹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할 때 민지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요? 일기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이에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기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요. 장수진 선생님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동의했어요. 그래서 민지와 함께 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의 당일 민지는 조금 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기를 얻는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물론 무서운 부분은 적당히 순화해서 말이죠. 그리고 일기 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어른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일기를 안 썼다면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실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무서운 일이나 이상한 일이 있으면 꼭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아이들은 민지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질문도 많이 했죠. 민지야, 그때 정말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계셔서 용기가 났어요. 일기는 어떻게 써야 해? 그냥 하루 있었던 일과 느낀 기분을 솔직하게 쓰면 돼요. 중요한 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아이들이 민지에게 와서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자신들도 일기를 써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민지는 정말 뿌듯해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 민지 덕분에 다른 아이들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야. 한미래 상담사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민지가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피해자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한 거죠. 맞아요. 이제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몇 주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지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강의를 요청해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보호기관에서도 민지의 사례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민지의 용기가 다른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최기동 경장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선배님, 민지 사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떤 제보요?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 아이가 민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신고했다고 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민지의 용기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 선배님과 민지가 그 아이를 만나서 격려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민지를 보고 싶다고 하거든요. 저는 민지에게 물어봤어요. 민지야, 우리와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아이를 만나서 도와주고 싶어. 민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도움받은 것처럼요. 다음 주에 우리는 그 아이를 만났어요. 김소영이라는 7살 아이였는데 민지보다 더 어렸지만 상황은 비슷했어요. 소영아, 안녕? 나는 민지야. 언니?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어. 하지만 어른들이 도와줘서 괜찮아졌어. 소영이도 곧 괜찮아질 거야. 민지는 소영이에게 자신의 새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예쁜 스티커들을 나눠줬어요. 이제부터는 좋은 일들만 기록하자. 그리고 무서운 일이 있으면 바로 어른들에게 말하고. 소영이는 민지의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후 민지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이제 제가 겪은 일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민지야. 내가 겪은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민지의 새 일기장을 들여다봤어요. 예전의 까만 동그라미들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알록달록한 스티커들과 행복한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소영이를 도와줬다. 기분이 정말 좋았다. 할머니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민지가 완전히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하고 따뜻한 아이로 성장했다는 것을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민지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요. 아니, 원래 가지고 있던 밝고 따뜻한 마음을 되찾았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하고 현명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정확히 1년 전 민지가 그 일기장에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를 그린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었거든요. 저는 민지와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싶었어요. 민지야, 1년 전 오늘을 기억하니? 민지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해요. 처음으로 무서운 소리를 들었던 날이에요. 그래, 그런데 지금 민지 기분은 어때?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혼자서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할머니도 계시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민지야, 할머니가 30년 동안 형사 일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 언제요? 바로 민지의 일기장을 읽었던 그 순간이야. 내가 얼마나 용기 있는 아이인지 알게 된 순간 말이야.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제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고 해요. 책으로? 네, 아동보호에 관한 교육 도서래요. 우리 사례가 다른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민지의 작은 일기장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번져나가다니요. 그날 오후 한밀의 상담사가 찾아왔어요. 최종 상담을 위해서였죠. 민지야,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구나.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 감사해요. 그런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해? 제가 도움받은 것처럼 저도 다른 아이들을 계속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한밀의 상담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민지의 경험과 용기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영도 민지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보기에 네가 정말 많이 자랐어.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 민지 덕분에 우리 가족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이제는 서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잖아. 미영의 말이 맞았어요.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새로 쓴 일기장이었는데 표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민지가. 일기장을 펼치자 지난 6개월 동안의 행복한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들, 친구들과 놀았던 일들, 다른 아이들을 도와준 이야기들. 모든 페이지가 밝고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1년 전에는 무서워서 까만 동그라미를 그렸지만 이제는 행복해서 예쁜 스티커를 붙여요. 할머니가 제 신호를 알아차려 주셔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사건 해결이 아니라 진짜 기적이었다는 것을요. 한 아이의 작은 용기가 여러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것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순환을 만들어낸 거였죠. 며칠 후 최기동 경장이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왔어요. 선배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 시스템이 많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민지 사례를 참고해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민지의 용기가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해진 거죠. 정말 뿌듯했어요. 민지의 작은 일기장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 민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던 그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탁상 스탠드를 켜고 1년 전 그 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때는 까만 동그라미들이 주는 공포와 절망감이 컸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희망과 용기의 상징으로 바뀌었어요. 민지의 365개 신호는 결국 365개의 기적으로 변했던 거죠. 창밖으로 보이는 윗집은 이제 새로운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젊은 부부와 갓난아기가 사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가끔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따뜻한 소리죠. 민지는 제 옆에 와서 앉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형사가 되면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민지라면 분명 훌륭한 형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아니, 이미 지금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잖아. 맞아요. 그런데 할머니, 저는 일기 쓰는 것도 계속할 거예요. 좋은 일들을 기록해서 나중에 다시 읽어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일기를 썼어요. 30년 형사 생활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오늘로써 민지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한 아이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 진정한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다. 민지야, 할머니가 너를 구한 게 아니라 내가 할머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단다. 글을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민지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민지는 악몽 대신 좋은 꿈을 꿀 거예요. 그리고 그 꿈들은 언젠가 현실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믿어요. 벽시계가 자정을 알리며 12번 울렸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민지에게는 365번째 행복한 하루가, 그리고 저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거죠. 일기장 365개의 신호.
그것은 결국 365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민지와 함께, 우리가 돈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말이죠. 사랑은 의심이 아닌 확인에서 시작된다고 했죠. 기록은 아이의 방패가 되고 신고는 어른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따뜻한 관심이에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아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의 일기장을 읽어주세요.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도 민지의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